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승찬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이 강의를 조금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신수용님 또 감사한 말씀 한 말씀 올리고, 지금 여기 온라인 강의이긴 하는데 현강으로도 와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분들한테도 감사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의를 바로 시작하면은 인간 행동학 개론이라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방면으로 좀 링크를 타고 소개가 된 것 같아서 처음에는 한 6분 정도 이렇게 소규모 강의였는데 어쩌다 보니 거의 교양 하나 강좌만큼 사람이 많아져서 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미리 설문을 받았을 때는 경제 지식 같은 거를 쌓고 싶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것 같아서 오늘 1주차는 좀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할 인간 행동학이라는 게 뭐 인터넷에 찾아도 그렇게 막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론과 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책들은 이런 책들을 참고를 했고요. 마레이 러스버드의 책과 루드비 폰 미제스의 저작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경제 관련된 지식들을 좀 알고 싶다, 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뭔가 이런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뭐 경제학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경제학을 알고 싶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해서 이제 저희는 인간행동학 개론 강의잖아요. 그래서 경제 강의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옆에 보이는 주식처럼 뭐 이렇게 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그런 뭐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그런 경제 전반적인 지식을 제가 강의할 건 아니고, 경제학이라고 해서 어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이 뭐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 행동학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2017년부터 알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 이제 비트코인을 사진 않았고, 그 이후에 뭐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막 비트코인이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정도로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트코인을 뭐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이 비트코인을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기술적인 거를 넘어서서 경제학적인 거라던가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매우 큰 어떤 새로운 발견이다. 어떤 발명이 아니라 이 인류사적인 어떤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파다 보니까 이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거든요. 본인이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저도 이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이 기존에 있는 주류 경제학과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오스트리아파적 지식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저번 가을 학기 때 한번 소규모로 강의를 해봤는데 다들 만족도가 괜찮다고 해주셔서 이렇게 겨울에 또 특강으로 만들게 돼서 이렇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짧게 경제학이란 뭐냐를 그냥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학은 이코노믹스라고 하죠. 이거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왔고,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오이코스, 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그리고 규범, 규칙, 법을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저작에서 이제 오이코노미케라고 해서 이제 오이코노미아를 저술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크레마티스티케라고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재산을 획득하는 방법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오이코노미케는 그런 가정 관리술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재화를 어떻게 뭐 소비를 어느 정도 하고 저축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그런 매우 미시적인 그런 경제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넘어와서 이제 현대 이코노믹스로 발전이 된 거고요. 이때 고대 그리스까지만 해도 그리고 160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국가 차원의 경제학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 미시 차원의 그런 개인 관점의 경제학기였고요.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내게 되죠. 국부론을 내면서 이제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정치경제학에서 정치가 빠지게 되면서 경제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인간행동학 강의로 인간행동학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의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분야이고 인간행동학의 대표적인 하위 분야로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주신 걸로 뭐 국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미리 설문조사 받은 거에.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좀 미시 차원에서 각 개인의 관점에서 그 행동을 분석하는 인간 행동학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응? 이분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할까? 소리가 안 들리나요? 이분요? 소리 지금도 안 들리나요? 안 들려? 우리 잘 듣고. 잘 들립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인간 행동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식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재 많은 현대인들 그리고 더불어서 좀 이공계에 특히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실증주의적이고 조금 더 유물론적인 좀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고들을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알미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근대 시기에 두 가지 지식의 근원을 이렇게 다루는 이 경험론과 합리론이 있었는데요. 이 합리론이라고 하면 지식은 이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았고 경험론은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합리론의 경우에는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뭐 데카르트의 악마처럼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머릿속에 이성적인 추론만이 그 확실한 지식을 줄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데카르트의 뭐 모든 걸 이 세상의 모든 걸 의심해도 생각하는 나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그런 합리론자들이 대부분 이제 대륙 쪽에서 뭐 데카르트도 프랑스 사람이고 뭐 라이프니츠는 아마 신성 로마 제국 사람이죠. 이렇게 대륙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리론적인 생각으로 어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이와 다르게 좀 영국 쪽에서는 경험론이 오히려 득세를 했습니다. 경험론은 우리는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나며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그냥 빈 서판 상태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만지는 그 감각 경험들이 쌓이면서 지식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로크, 버클리, 뭐 휴մ 같은 철학자가 있고요. 합리론은 이제 연역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그것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생각했고,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귀납적인 지식이야말로 진짜 확실한 알미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볼 거는 데이비드 휴음인데요. 데이비드 휴음은 경험론자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경험론자로 알려져 있고, 경험론자를 너무 경험론에 빠져서 뭐 회의주의로 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경험론의 극단에 있는 사람인데, 뭐 데이비드 휴음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정말 유명한 철학자죠.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불리고, 뭐 대표적으로 요 칸트 가운데 있는 칸트도 데이비드 휴음을 읽고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뭐 쇼펜하우어도 자기 생각에는 모든 헤겔의 저술을 다 합쳐도 데이비드 휴메의 한 페이지보다 못하다. 데이비드 휴메 한 페이지에서 더 얻을 게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데이비드 휴메를 위대한 철학자로 생각했었는데, 그 이 데이비드 휴메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좀 질문을 많이 던졌던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메이 제기했던 세 가지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해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과의 문제인데요. 데이비드 휴미 생각하기에 A가 B를 반드시 일으킨다는 필연성은 경험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경험되는 것은 단지 지속적인 결합일 뿐이며 필연은 습관적인 그 관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여기 예시로 이제 바람개비 예시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가 분다라는 사실을 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걸 경험하고. 근데 데이비드 휴미 보기에 이런 이 인과관계의 필연성은 없다고 본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 바람이 분 사건, 바람이 분 인상이 있고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사건도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바람개비가 돌아갔다?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필연적인 경험, 필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휴미 예시를 든 걸로 당구공 예시가 있는데, 당구공의 경우에도 자기가 당구공을 쳐서 다른 당구공을 맞췄을 때 당구공 그 두 개의 당구공이 각각 굴러간 사건은 관측이 되는데, 경험이 되는데 과연 그 두 당구공이 부딪혔을 때 어떤 힘이 전달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될 수 있냐? 자기가 봤을 때 그거는 경험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그렇게 많이 보았으니까 그런 습관에 의한 지속적인 그런 관념에 의해서, 습관적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귀납의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데이비드 휴음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귀납의 문제는 이제 과거에 반복된 규칙성이 미래에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과학의 보편 법칙도 사실은 습관에 기초한 신념일 뿐이다. 라고 이제 데이비드 휴음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시로는 빵집 예시를 들었는데요. 어떤 뭐 어제도 맛있고 엊그제도 맛있고 뭐 한 달 전에도 맛있는 어떤 빵집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오늘 빵집에서 딱 빵을 샀는데 맛이 없을 수 있죠. 당연히 그 과거에 맛있었던 그 규칙성이 뭐 오늘의 빵이 맛있다는 그 확신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데이비드 휴음이 들었던 몇 가지 예시는 조금 더 이제 충격적인 예시들이 있는데요. 이제 데이비드 휴음은 1700년대 사람이니까 뉴턴 이후 사람인데, 이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걸 어제도 봤고 엊그제도 봤고 뭐 한 달 전에도 봤고 태어날 때도 봤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사과는 위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데이비드 휴음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물리를 공부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데이비드 휴음은 이 귀납적인 어떤 그 지식이
필연참이 아니라는 거에 모든 사람이 의심하지 않았던 거에 의심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귀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의 좀 생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존재당위 문제인데요. 이 존재당위 문제는 이제 데이비드 휴메의 뭐 길로틴이라고도 하고 매우 중요한 데이비드 휴메의 주장인데 어떤 순수한 사실 진술, 팩트 진술에서 이제 이다 진술이죠. 이다 is에서 도덕적인 의무, 해야 한다. 아웃으로 논리적으로 이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는 없다는 철학적 논증인데요. 이제 예시를 제가 담배 예시를 가져왔는데 뭐 담배가 뭐 폐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어떤 사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실에서 과연 이제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의무나 어떤 해야 한다. 어우트나 어웃 나투로 이제 갈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데이비드 휴먼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뭐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해보면 그렇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주장은 이제 나중에 칼 포퍼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오스트리아의 과학 철학자죠. 과학자. 그 칼 포퍼도 모르나? 칼 포퍼도 나중에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많이 데이비드 휴메의 이야기를 많이 가져옵니다. 이제 그래서 경제 정책에서 존재 당위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보자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뭐 한계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실업이 증가한다라는 어떤 팩트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제 그 데이비드 휴메에 따르면은 이건 당연히 필연 사실은 아니겠죠. 어떤 경험이라고 볼 건데 이런 존재 사실이 사실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실로부터 그러므로 뭐 A를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냐 하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당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인간 행동학 강의에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저도 이 사실관계 이 오스트리아 학파에 따르면 매우 개별 인간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이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가격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이 가격이 어떻게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사실관계를 설명할 뿐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시장 경제로 더 가는 게 더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강의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다 아니면 나는 이거에 대한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들리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은 뭐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처음 듣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 그냥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시작은 이제 기존 경제학이 가지고 있던 그 물리주의 그리고 객관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 학파가 처음 등장했던 1870년에 이제 칼 맹거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와 고전 학파가 가지고 있던 노동 가치설, 노동 가치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노동 가치설, 그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칼 맹거가 보기에 가치는 물체 안에 없다. 가치는 개개인이 느끼는 그 개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르크 뭐 애덤 스미스나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 칼 막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가치가 객관적이라고 보았죠.
어떤 평균적인 노동 시간으로 본다던가 노동량으로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재화의 가치를 수치화하고 어떤 재화의 가치를 마치 신이 정해준 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척도상에 어떤 있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칼 맹거와 오스트리 학파 보기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는 주관적이고 그 효용에 따라서 그 주관적인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효용에 따라서 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뭐 다이아몬드가 빵보다 누군가는 빵을 더 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이아몬드를 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치는 주관적이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더 얘기할 거라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오스트리 학파 경제학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알프레드 마샬과 신고전 학파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경계를 했습니다. 칼 맹거가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기회비용과 한계 효용 이론을 이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에서 만든 용어거든요. 이 용어들이. 근데 이 알프레드 마샬은 이 한계 효용을 가지고 이 유틸리티 곡선이라고 하죠. 한 효용 곡선. 그러니까 UX를 만들어서 마치 이거의 어떤 미분값, 이거를 어떻게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이 최대값을 어떻게 측정하고 이 겹치는 점을 찾고 그런 곡선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미제스가 보기에 인간이 이렇게 있는 사회는 그런 어떤 데이터와 곡선으로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금리를 금리를 0.5% 올리면 뭐 물가가 뭐 1%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정량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제스가 보기에 경제학의 올바른 방향은 이 목적론적으로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원자처럼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뭐 곡선을 만들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 뭐 효용 곡선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질문 긴가? 다이아몬드 vs 빵의 가치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이라고 했는데 다이아몬드를 시장에 팔면 빵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누구든 다이아몬드가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2강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서 조금 넘어가서 조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그 가격 신호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오스트리아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미제스를 꼽는데요. 미제스가 오스트리아파를 거의 완성시켰다고 될 정도로 그런 엄청 유명하고 정말 많은 저술 활동을 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제스가 보기에 이 경제학은 맨 액츠, 인간은 행동한다 라는 이 경험적 관찰이 필요 없는 이 자명한 진리에서 연역 논증으로만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서 인간은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 행동, 휴먼 액션은 이제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엔드를 생각하며 희소한 수단, 그 희소한 미디엄을 사용해서 컨덕트를 한다, 행위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이제 아래 예시를 만들었죠. 이제 요리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저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맛있는 목적을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희소한 수단, 뭐 파스타면, 뭐 계란, 토마토 같은 게 있었다고 할 때 이 희소한 수단을 사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좋을까? 뭐 그냥 계란을 부어서 계란 프라이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요리사가 생각하기에 내가 현재의 불만족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데 가장 경제적인, 가장 최적의 그 방법은 파스타를 만드는 거겠구나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은 행동한다라는 이제
자명한 진리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미제스는 자명하다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이 이후에 한스 헤르만 호페라는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가 이에 대해서 이것이 자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희소한 수단을 사용해 행위한다. 이거에 반박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반박을 하려는 사람은 그 인간은 나의 의견에 반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본인의 몸이라는, 본인의 입이라는 희소한 수단을 사용해서 이제 입을 움직여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반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고, 그냥, 뭐 내 눈에, 내 시각적 데이터에 지금 토마토와 계란과 파스타 면이 보여서 요리를 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럼 당신은 지금 나를 반박할 목적으로 말하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그 반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한스 헤르만 호페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은 행동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별 인간만이 행동한다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개별 인간만이 뜻한다. 그럼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제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등장합니다. 미제스가 보기에 인간은 행동한다. 오로지 개인만이 행동한다로 이 사회 현상을 모두 다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회, 국가, 집단이라는 거는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뭐 동아리가 놀이공원을 갔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에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놀이공원에 간 것일 뿐이고 동아리라는 건 그 사람들을 부르는 어떤 집단적으로 부르는 명칭에 불과하지 동아리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미제스는 당시 이제 뭐 1930년대부터 40년대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중간에 미국으로 망명을 가는데 그래서 뭐 예시로 이런 걸 듣습니다. 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다. 이 문장에서 사실은 독일과 프랑스는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다. 결국에 일어난 일은 독일의 지도자가 독일의 군인에게 어떤 명령을 하달해서 독일의 군인들이 프랑스 그 영토 내로 들어간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이지 어떤 독일이라는 그 행동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라는 행동 주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결국에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는 개별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제스 생각에는 우리가 자연과학을 분석할 때는 인과관계 연구라고 하죠. 인과관계 연구로 어떤 인풋에 따라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식의 연구를 한다면 미제스가 보기에 인간은 다르다 이겁니다. 인간은 이 돌멩이나 원자나 기계와 다르게 이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미래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액션을 하는 자기가 선택해서 그 중에서 희소한 수단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행위에 들어가고 희소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수단이 희소하지 않다면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시간이라는 수단이 일단 대표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다양한 목표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질문 있어?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그래? 질문 있었네. 이해됐어요. 음. 그래서 미제스가 보기에는 자연과학은 이제 인과관계와 기계적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그런 인과관계 연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미제스가 봤을 때 인간은 그것보다 다르다는 겁니다. 뭐 동물과 다르고 기계와 다르고 원자와 다르고 돌멩이와 다르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 그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그 투기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단어들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뭐 투기, 행동, 목적, 수단 이런 것들이
요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을 벗어나서 한번 새롭게 그냥 나는 이 수단이라는 단어, 투기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들어봐라는 생각으로 이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제스가 보기에 경제학은 이 인간은 행동한다, 맨 액츠라는 공리에서 출발해서 뭐 한계 효용 체감이라던가 수요 공급, 뭐 재고 수요 이런 법칙들을 논리적으로 도출해야 되는 거지 어떤 통계적인 검증이나 뭐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뭔가 과거 데이터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 증명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제스 생각에 뭐 과거에 어떤 규칙들이 있다고 해도 인간 세상은 너무나 복잡게 이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 필요한 법칙이었던 것이 당연히 이번에는 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표본도 없을 뿐더러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변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다. 너무나 복잡계인 현상에서 그렇게 필요한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귀납적인 어떤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자연과학에선 맞지만 인간 행동과학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 정리를 하자면 경제학은 미제스가 보기에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다루는 논리적 학문이고 사회라는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사회라는 것은 결국에 개인의 합에 불과하지 개인의 합보다 더 큰 무언가가 아니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그런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인간 연구에 적합하지 않고 이제 연역적인 논리를 통해서 경제 법칙을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이 아래 문장은 이제 그 미제스가 당시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생활을 보내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썼던 뭐 악에 굴복하지 말고 더 대담하게 맞서 나아가라 라는 이제 본인의 그 귀족 문장에 쓰여 있던 문구입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이 문장이 이제 이 그 미제스의 그 귀족 문장입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이제 더 얘기를 해보면 오스트리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1840년에 칼 맹거로부터 시작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칼 맹거와 벤바베르크를 시작으로 미제스, 뭐 머레이 러스버드, 하이에크 등과 같은 이렇게 여러 경제학자들로 이어져 왔고 현재는 뭐 한스 헤르만 호페 같은 경제학자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이렇게 주류 경제학이 아니다 보니까 그 파이가 되게 크진 않고 거의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오스트리아파의 그 뭐 사상적 계보를 조금 말해보면 뭐 칼 맹거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뭐 미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제 미제스의 책들을 보면 칸트의 사상들을 많이 받아들인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칼 맹거 같은 경우에 뭐 칼 맹거 이전에도 뭐 세이의 법칙으로 유명한 뭐 프랑스 경제학자 뭐 세라던가 프레드릭 바스티아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스페인의 후기 스토아 학파 살라망카 대학의 영향도 많이 받은 그 이제 경제학을 연역으로 이 논리적인 법칙으로 분석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온 사상적 계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뭐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가 처음에 가장 이제 활성화됐던 때는 한 1920년대 이제 유행을 했다가 공산주의와 이제 맞서면서 유행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뭐 미국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대통령이 이제 간섭주의를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입지가 좀 줄어들었다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이제 뭐 하이에크 같은 인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오스트리아 학파적인 그런 분석들이 많이 조금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이 뜨면서 비트코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 학파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학파를 연구하는 비트코인과 같이 엮어서 설명하려는 여러 경제학자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어떤 성과들로 보면 기회비용, 뭐 한계 효용, 뭐 가치 주관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알프레드 마샬 같은 신고전 학파가 만들어낸 개념들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학파가 먼저 만들어 놓은 개념들을 이분들이 이제 가져다 쓴 그런 개념들입니다. 물론 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한계 효용을 어떤 수치화하려고 하고 뭔가 비용과 연결지어서 잉여를 계산하려고 하고 그런 뭐 심리학적으로 한계 효용 체감이 심리학적인 법칙이다. 그런 곡선을 한계 효용 곡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보기에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 딱 한계 효용 개념만 딱 가져와서 이거 심리학과 연결지어서 이후에 나중에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 내용을 조금 응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다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떤 그 재화의 가치가 객관적인 속성이나 노동량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 충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봐서 이 예시로 지금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이 어떤 이 도끼와 이 도자기를 바꾸는 두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이 가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보기에는 이 도자기가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여자가 보기에는 도끼가 더 가치가 있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치가 역서순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만약에 진정으로 가치가 같은 게 교환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 가치가 같은 게 교환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교환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치가 주관적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오스트리아파는. 대표적으로 이제 물 다이아몬드 역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건 애덤 스미스가 제기한 역설이고 물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그만큼 물만큼 생명 유지에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다이아몬드가 더 비쌀까? 왜 물은 뭐 가격이 낮고 다이아몬드가 뭐 왜 비쌀까? 이거를 이제 뭐 그 당시 애덤 스미스는 뭐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괴리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뭐 이후에 이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딱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그래서 이제 역설 물 다이아몬드 역설이라고 불린 건데 이제 칼 맹거가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딱 가져오면서 물은 공급이 많아서 추가적인 한 단위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막에서 정말 목이 마를 때 그 먹는 한 모금과 이미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미 뭐 갈증이 없는 상태에서 마시는 그 물 한 모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이 많으면 첫 번째 컵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 쓰고 두 번째 컵은 뭐 이제 세안을 하는 데 쓰고 세 번째 물은 뭔가 요리를 하는 데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추가 한 단위 한 단위가 늘어날 때마다 그때 주는 이제 효용은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이 0에서 한계로 갈 때 이 한계 효용이 매우 높다. 그래서 총 효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 가격을 결정짓는 건 마지막 소비 단위의 효용이 그 시장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옆에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보통 이제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이 사진이 뜨는데요. 이 효용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알프레드 마샬 같은 이제 신고전 학파가 만들어낸 이런 효용 그래프 같은 어떤 총 효용을 지금 수치화하고 있죠. 처음에 10으로 늘어났다가 그다음 5 늘어났다가 3 늘어났다가 이 오스트리아 학파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수치화하는 거를 매우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효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룰러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가치가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그
가치를 측정할 자 같은 것도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서술적으로 무조건 이 첫 번째 단위에 인간은 가장 내가 효용을 많이 느끼는 목적으로 그 재화를 사용할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목적, 세 번째는 그 다음 목적,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점점 효용이 낮아질 뿐이지 그 효용의 어떤 값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틀렸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듣고 이제 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 이걸 원하는데 뭐 이거 뭐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인간의 비합리성을 뭐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스트리아파는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둔 것이다 라고 이제 역으로 추론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제 행동 패턴에서부터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합리성으로 뭐 제3자가 보기에 사회라는 것이 어떤 개별 실체라고 보고, 사회가 보기에 저 비용으로 저걸 왜 사? 라는 생각이 되면 저 사람 좀 똑똑하지 않네,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네. 예를 들면 뭐 기우제를 지내는 건 이건 비합리적인 행동이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 틀린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간주하면서 정부나 엘리트가 이제 더 공정하게 교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스트리아 학파가 보기에는 모든 행동은 행위자 입장에서 반드시 합리적이다. 주관적인 합리성을 가지기 때문에 뭐 기우제를 지내는 부족장에게는 비가 올 확률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과 어떤 지식과 아이디어 상에서 뭐 기우제를 지내는 게 가장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타인의 행동을 뭐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할 권한이나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엑스포스트 이제 성공과 실패, 뭐 이윤과 손실이 존재할 뿐이지, 엑스안테적으로 이제 사전적으로 그런 너 지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평가할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환에서도 교환을 했는데 마치 예를 들면 어떤 물과 에어팟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 에어팟 물로 에어팟 산 사람 완전 꿀인데?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득이라고 하는 것, 효용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이고, 이 3자 간에 어떤 1대1로 인간 대 인간 간으로 그 비교할 그런 룰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거, 누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잉여가 더 높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고 서수적이기 때문이죠. 뭐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제 인풋 아웃풋 모델로 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어떤 곡선상에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상에서 어떤 그 가격 이동에 따른 수량을 분석한다면, 오스트리아파는 가격이 올라도 미래에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면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인간은 외부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원자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돌멩이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의 의미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능동적으로 이제 선택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류 경제학도 뭐 이거 미래에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면 뭐 바뀌는데요 라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곡선이나 그래프 자체가 정적인 상태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이 오스트리아파는 애초부터 그런 정적인 그래프 같은 게 없다. 애초부터 모든 게 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 이 부분에, 이 4주차에는 이 인간 경제 국가라는 이 머레이 러스버드의 책에 이제 총 11장인가까지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이제 8장 정도를 각 주차별로 나눠서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하는 식으로, 강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어떻게 이 인간 행동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뭐 여러분들도 이거 책 구매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는데, 카메라를
이게 책이 좀 두꺼워가지고 이게 거의 한 1000페이지에다가 뭐 스터디 가이드 포함하면 아마 1200페이지 정도, 1200페이지 정도나 1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어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시고, 뭐 책 가격이 싼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니면 뭐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면 저에게 책을 빌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을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셔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후에 5주차부터 5주차, 6주차, 7주차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마지막쯤에는 어떻게 오스트리아파적으로 좀 설명을 해가지고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다른 인식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처음 등장했고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뭐 개수가 제한이 돼 있다, 뭐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뭐 그 누구도 프로토콜 조작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대부분 아마 25년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면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영상이 제 기준에선 거의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유튜버 중에. 이 오스트리아파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의 진심인 사람들은 이거를 화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알프레드 마셔를 포함한 뭐 주류 경제학에선 이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물 교환 경제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그 화폐를 기준으로 물물 교환 경제를 분석하고 화폐라는 거는 그냥 기준점인 겁니다. 그 화폐에 의한 한계 효용에 따른 걸 분석을 하는데 화폐에 따른 한계 효용을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이 순환 논리에 빠지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상품의 가치를 화폐에 의한 한계 효용으로 분석을 했는데 뭐 비용이라던가 비용은 수치화하죠. 비용을 화폐를 이용한 수치화를 통해서 뭐 지금 이걸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든다, 150만 원이 든다. 그럼 그 사람의 그건 비용인 겁니다. 근데 오스트리아파는 이거를 단순 비용으로 보지 않고 심적 비용으로서 그 화폐에 대한 얘기를 빼버리는데요. 근데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화폐로 모든 기준점을 잡다 보니까 그러면 화폐를 설명하려면 결국에 화폐에 대한 화폐 한계 효용을 설명하게 되니까 이 모순점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가격 이론이라는 부분과 화폐 이론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오스트리아파는 그거를 나누지 않습니다. 화폐도 결국에 재화에 불과하고 다 똑같이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화폐와 재화의 구분을 두지 않는, 화폐와 상품의 구분을 두지 않는 오스트리아파의 설명이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요 아래 좀 예시를 들었는데 이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예시를 듣는 그런 발언들이나 어떤 경제학적인 용어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오스트리아파에 있는 얘기를 가져오는데 대부분 이 분들이 아마 이공계에 많이 종사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실증주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장 자체를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문장 자체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이런 뭐 옛날부터 물물 교환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이 인간은 행동한다라는 공리에서 연역적으로 추론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물물 교환이 등장한 거지 뭐 과거에 물물 교환이 있었느니 이런 실증 데이터를 찾는 거는 어떤 무의미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설명하기에는 이 어떤 뉴스를 찾고 이 과거의 차트를 분석해서 뭐 헤드앤숄더, 뭐 RSI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는 논리적인 필연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과 재화에 대한 확실한 어떤 연역적인 논리 기반으로 이 경제학을 바라보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좀 필연적으로 이거 좀 믿음이 간다라는 지식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근데 이거 과거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라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뉴스들에 나오는 게 그렇죠. 과거에는 이랬다. 앞으로도 이럴 거다. 아니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런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확률적인 추론이 아니라 논리에 기반한 연역 논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떤 투자함에 있어서 좀 참된 믿음을,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 조금 짧게 11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좀 1시간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 듣고 아니면 뭔가 궁금한 점이라던가